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서울로 옮겨온 명태균 게이트의 첫 수사 대상이 오 시장일지 주목됩니다. 오 시장 측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겠습니다. 취임 전 임기 단축 기한을 제안받을 때 경로했다던 대통령. 어제 마지막 변론에서 이걸 꺼냈습니다. 그 의도를 따져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효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시장이 TV 인터뷰를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카톡 10개가 있다. 저하고 명태균 간에 예. 통화한 게 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밝혀라.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밝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변죽만 올리며 흠집내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넉 달 뒤에 이뤄진 대화인데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오세훈이 내가 김영선이 하나 챙기려고 했는데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를 떠달라 하는 거라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위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네, 방금 들으신 이 통화에 따르면 김한정 씨도 먼지떨이를 당했다는 건데요. 다만 김 씨는 이미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대납한 게 아니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오세훈 시장을 첫 타깃으로 정한 걸까요? 네,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세훈 시장 측은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온 이 수사가 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중되는 모습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성친 의원님, 일단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들었는데 배신을 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도 21년 4월에 일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거의 한 10년 만에 정치 공백을 깨고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지인과의 통화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그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은 또 야인이었죠.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는데 아마 그때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자리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 입을 씻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명태균 씨가 2021년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뭔가 같이 활동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가를 항상 요구했다. 그렇게 치면 22년에 있었던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그 의혹에서도 분명 뭔가에 대한 대가로서 자리를 요구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뭔가 분명 명태균 씨가 도와준 게 있었을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녹취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오히려 당에 특검도 받자. 나 억울하다. 지금 여러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중에 나는 억울하니까 빨리 털고 싶다. 우리 당이 오히려 특검이라도 받아달라. 독소조항 뺄 거 빼고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지금 이제 수사를 빨리 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공표 여론조사로 혜택 본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미공표 여론조사와 아예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위험한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특정 방향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작된 여론조사에 뭔가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부탁했느냐, 그걸 받았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데 혜택이 본 적이 없다는 건 전 두리뭉실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후원회장 김한정 후원회장은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리 지금 뭐 그 이후에 뭐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연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넘게 연을 맺었던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3천만 원을 그냥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불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은 명확하게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저는 의혹을 떨쳐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촌에서 올라온 놈이다라고 스스로를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요. 폐물이 된 김영선 전 의원이죠. 그리고 먼질떨이를 당했다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명태균 씨 측에서 SH 사장의 김영선 전 의원이 약속을 받았다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오늘 공개된 녹취를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세훈이 는 내가 김영선이한테 챙기라 했는데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형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아니 야구지 뭐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씨 이런 거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씨이면 되지. 예, SH 사장 자리, 이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를 약속받았다가 오세훈 시장이 배신을 했다라는 녹취의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면 민주당의 아버지가 요즘 명태균인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배신감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상호 어느 정도 신뢰가 주고받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뭔가 주고받아야 저희가 뭐 배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지금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 명태균 씨 주장을 처음에는 허풍이했지만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금 더 이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명태균 씨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없는 거를 사실로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더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쨌든 저희가 정치권에서 가장 금도시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전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을 해야만 이게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 특히 오세훈 시장 후원 회장이었던 김한정 씨와 명태균 측 간에 가 있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부분만큼은 좀 더 추가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해야만 오세훈 시장이 현재까지 받고 있는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건 돈이 오갔어요. 김한정 씨가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인과관계는 양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돈은 오간 건 맞고 그리고 그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김한정 씨가 오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주에 수사 권한이 넘어왔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첫 대상이 김한정 씨, 즉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김보엽 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세훈 시장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주장만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돈의 흐름이 분명하잖아요. 김한정한테 나와서 명태균한테 꽂혔습니다. 예. 그런데 김한정 씨 얘기는 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국민의힘 후원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한테 갔잖아요. 명태균한테 왜 갔을까? 오세훈 시장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 거죠. 왜 오세훈 시장을 가장 먼저 수사 대상으로 삼았을까? 창원지검이 가장 열심히 수사를 한 게 명태균과 강혜정 씨 등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의
몸통,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공청 개입 그리고 여론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퉁쳤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수사하라. 이걸 건네받은 서울중앙지검 쪽에서는 가장 명확한 것부터 수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돈의 흐름 명확하니까 김한정 쪽으로부터 나와서 명태균에 꽂힌 이 돈, 용처, 왜 김한정은 명태균에게 3천만 원을 줬는지 이게 수사를 풀어가기 가장 쉬운 거여서 그것부터 수사를 한 것 같고요. 예. 걱정스러운 건 중앙지검도 창원지검처럼 결국 드러나 있는 것만 그리고 돈의 흐름만 정치자금법 수사만 하다가 변죽만 올리다가 공천 개입이나 여론 조작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은근슬쩍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당당한 척 해 보이지만 막상 얘기를 많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의 폰에 들어있는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반박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 시장이 지난 선거 때는 생태탕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생태탕 주인이 오 시장이 왔던 것까지 증언을 했고 검찰 조사에도 그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사실로 보인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으나 생태 논란은 피해갔죠. 하지만 이번에 오 시장 잘못하면 명태한테 걸려서 동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박과 또 반론들을 전해드리죠.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아무리 사기꾼이 능해도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1월 말쯤 명태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끊어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입장문도 또 별도로 냈는데요. 하나씩 읽어드리죠. 수사 속도가 붙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라고 했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본 사실이 없다. 대납 의혹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수사 속도가 붙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미공표 여론조사 통해서 혜택 본 사실이 없다. 대납 의혹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긴 의원님, 네. 하루빨리 나오길 원한다라는 건데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창원에서도 몇 달 동안 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선 전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까요? 김한정 후원회장의 압수수색이 이제 됐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이 대납 의혹, 여론조사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고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는 구속된 지 3개월, 수사 개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소한 것은 김영선 의원의 정자법 위반 그리고 창원 산단 의혹뿐입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번 그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프 더 레코드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은 솜사탕과도 같다. 설탕 알갱이에 열을 가해가지고 부풀리는 게 솜사탕인데 그것처럼 언론에서는 명태균 씨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창원지검의 정유미 지검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창원지검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끌어왔다는 증거이고 그러면서 아주 곁가지들만 김영선 의원의 정자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곁가지들만 기소하게 된 셈이거든요. 이것이 중앙지검으로 넘어와도 전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국민의힘 당무감사 보고서에도 이미 이 명태균 이슈와 공천 개입 이슈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소환하지 않고 김영선 의원 정자법 위반, 창원산단 의혹만 조사한 것을 보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왜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나와서 그 결과가 미심쩍으면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속보를 소개해드리죠. 명태균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 6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동참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만 불참을 한 법안인데 역시 여당에서는 표결에 불참을 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예, 바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재결 아마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지금 여당의 요청을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재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예, 됩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 법안을 보면 그동안 특검이 여러 차례 추진이 됐다, 무산됐는데 뭐 위헌적이다, 혹은 문제가 있다,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특검 추천 권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3자 추천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상목 대행에게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네, 저는 당론으로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 요청할 거고 재부결도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명태균 씨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범위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죠. 보충성이나 예외성에서 뭔가 예외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특히 황금폰을 포렌식하고 나서부터는 수사 속도가 붙어서 오늘 오세훈 시장 측 측근을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검을 한다는 의도가 순수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압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기관이 일단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는 반론을 하고 싶은데 사실 창원지검도 처음에는 수사검사도 없는 곳에 배정을 했다가 네. 작년에 뭔가 명태균 관련 녹취가 막 드러나고 뭐 혐의가 짙어지니까 처음에는 수사를 하는 척을 했습니다. 수사에 좀 적극적인 척을 했죠. 근데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바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바로 주요 수사 대상들을 부르지도 않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다 빠져 있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지금도 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여론의 그 향방이 뭔가 다시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씨에 대한 게이트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니까 지금은 하는 척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진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왜냐하면 뭐 여당 후보들, 집권 여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만 수사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특검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지검에 맡기면 중앙지검이 질질 끌다가 그냥 결과를 대선 전에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 맡기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라면 억울하면 60일 이내에 그 억울함을 털어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특검하자고 해서 빨리 털어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때는 특검을 뭐 필요성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대법원 그 이전에 있던 조항들도 독소 조항이라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장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독소 조항도 다 빠져 있고 더 이상 트집 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된 사람들이 집권 여당에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이 김한정 압수수색과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김한정 후원회장과 강혜경 씨의 녹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도된 녹취에 따르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명태균 씨한테 10억, 20억 줘가지고 덮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혜경 씨한테 회유했다라는 정황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김한정 씨는 사실상 국민의힘 사람일 거고 김한정 씨의 압수수색을 막거나
이 수사를 더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진영을 오히려 좀 수사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연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범희 의원 의견까지 들어보죠. 저는 명태균 특검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회 법사위 이제 겨우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 아직 통과도 안 된 법에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수괴멸법, 국민의힘 괴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거죠. 이 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보수가 괴멸할 것을 아는 겁니다. 거의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세훈 시장 후원자를 먼저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예. 그런데 그 특검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누가 추천하면 추천권을 갖고 있으면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겁니다. 예. 제가 짧게 발언드리자면 일단 아까 말씀대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한 이유는 창원이 명태균 씨가 사건 관련자가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하면서 지금 다른 저희 중앙지검에 수사할 사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창원지검은 검사 보충률이 가장 낮은 지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없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초반부터 굉장히 수사에 협조했는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황금폰이라는 존재 자체를 수사기관 측에 처음에는 있었다 그랬다 없었다 그랬다 몇 번이고 수사에 혼돈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 측에서 황금폰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포렌식이 되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는 분명히 보충성과 예외성이 전제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충성과 예외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특검에 매몰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이나 국가의 운영항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존재가 엄밀히 따졌을 때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상권분립의 위배 요소도 있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라는 그런 특검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특검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윤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녹취가 어제 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지난해 11월 7일 날 했던 기자회견의 내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목소리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당에서 저기 관련돼서는 아주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개인 간의 통화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가졌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런 해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뭔가 추가적인 왜 저런 해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도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녹취의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 명.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예, 김보희 의원님. 예. 이 녹취 들어보면 앞서 들었을 때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요. 또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의 그동안의 공개 석상에서의 해명인데 지금 구체적인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누구와는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까지 나옵니다. 역시 거짓말인가요? 어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약 1시간 넘게 한 말도 상당 부분 거짓말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분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체화가 돼 있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후에 들통날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한다. 당장 얼마 전에 헌재에서도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로도 수차례 인원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한 말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거나인데 이 시간의 차이는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봐주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 방금 전 상황도 기억 못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녹취에 뭐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나오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완수, 윤상현, 이준석한테 전화하면 다 해줄 겁니다라고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날인가요? 그 당일날 이준석 전 대표는 명태균 씨한테 아닙니다. 김영선 경선이라던데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뉴스타파가 공개한 59페이지, 50페이지짜리의 수사 보고서에서도 그 앞뒤 맥락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준석은 공관위로부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듣고 명태균 씨한테 아닙니다. 경선이 맞습니다라고 재차 이야기하는 그 수사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명태균 씨가 몸이 다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방금 우리 법사위를 통과한 야당의 단독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이주영 의원 3명 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거든요. 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찬성표를 던지겠죠. 그렇습니다. 3명 다 저희 뭐 사실상 3명이지만 당론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수사할 거고 그리고 강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준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불법이 없었다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만큼 떳떳하니까 국민들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법사위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앞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도 들어와 있고요.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는 되겠죠. 그 뒤에가 문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국회로 오면 재의결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헌재 어제 뜨거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 용지 모두가 사과와 승복을 기대했습니다만 사과는 짧았고 승복은 없었습니다. 종이로는 77페이지, 시간으로는 69분. 길고 긴 대통령의 변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한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호인조차 대통령 그렇게 구질구질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살에 쳤던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명 씨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년을 버틸 내공이 없기 때문에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을 하고 내려와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말이죠. 당시에 대통령은 내가 2년짜리냐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다는데요. 이제 와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띄운 겁니다. 모쪼록 분명해진 건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을 하겠다. 원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게 요약하면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왜 꺼냈을까요? 글쎄요. 일단 개헌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시지 않았던 분이란 게 어제 드러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암시하는 발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뭐 만에 하나 정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권력 구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뭐냐 논의되었던 게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 임기 4년이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4년 4년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왔을 때 자꾸 전국 교체 상태가 오니까 이거를 맞추면 여대 야소를 이끌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매끄러운 대통령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한국에서 이 권력 구조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하자마자 난 임기 2년만 하고 총선에 맞춰서 이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 했으면 진정성이 있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됐겠죠. 근데 이미 총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이걸 맞춘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의 이 중요성을 아니면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또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에서 분점 정부 상태, 여소야대인 상태를 갑자기 또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여대 야소를 이끌겠다, 여대 야소를 개헌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그 뒤에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분점 정부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던지신 거다. 왜 그럼 고민 없이 그런 걸 던졌겠느냐?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까지 줄여가면서 개헌하겠다는데 왜 탄핵시키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 그런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던진 것이지 대한민국 권력 구조나 개헌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변론 전략과 현실적인 방안 둘 다를 고려한 걸로 봤었습니다. 우선 변론 전략으로서는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어떤 식으로 이 실타래를 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탄핵 개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탄핵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탄핵을 기각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무에 복귀해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의석수는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야당과 협조가 거의 앞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려면 여당과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다 원하고 있는 또는 모든 국민께서 앞으로 이런 좀 정치적 지금 양극화되는 정치 진영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해결책이 개헌이기 때문에 이 개헌을 꺼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당시 검찰은 역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보배 의원님, 예. 개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윤영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목에 반론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재판관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이 이전에 벌였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겁니다. 윤석열의 개헌은 진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새 시간도 많고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개헌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헌법 1조부터 바꾸고 싶었겠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을 거고요.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침투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을 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원할 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바꿔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복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개헌을 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마음이 떠난 의원을 몇 명 빼면 국민의힘은 이제 100석 아래 정도의 의석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꿈을 깨시고 개헌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들어설 민주헌정 수호 정부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윤석열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개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예. 반영될지도 모르죠. 예,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책임 총리제도 거론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걸 쭉 들으면서 왜 그렇다면 그런 신점이 있었다면 진작에 안 했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를 말하기 전에 대통령의 책임부터 말을 했었어야죠.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개헌 국면에서는 The buck stops there. 모든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이 대신 판정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책임 총리제를 얘기하는 건 전 촌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저께 대통령의 최후 진술 보면서 이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주로 이렇게 패배가 확실시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기회를 구걸할 때 쓰는 이 온라인 밈, 유행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라는 말입니다. 10여 차례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그 정황들은 충분히 입증이 됐고 또 탄핵이 기각보다는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개헌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개헌과 저는 책임 총리제를 대신 판정해서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선을 많이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권력이 살아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한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죽은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모순점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야당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은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놓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야당과 반국가 세력과 지금 협조해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너무 조급하고 정말 아무 말이나 한 것으로 최후 진술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출범 전에 명태균 씨가 2년만 하고 개헌하면 정말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뭐 취임 전부터 명태균과 공천 얘기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명태균이 처음에 제안했었던 그 제안의 내용들을 마지막 변론으로 얘기하고 있고 명태균은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는
이 한국의 권력 구조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만 하고 제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까지 권력 구조 논의를 해왔던 것을 풀 수 있었던 길이기 때문인데 대통령은 명태균 씨만큼도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어제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자꾸 개헌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런 상황이 온 게 권력 구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탓이 아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소야대 상황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누구나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서 거대 야당이 힘들다고 해서 계엄을 했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지 이 권력구조의 문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87 체제 때문이다. 87년 헌법 이후 그 헌법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왕적 거대 야당제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제왕적 영부인제였기 때문입니다. 영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입법부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거를 응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탄핵 소추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나중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저는 제왕적 영부인제로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영부인제다. 계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라면 헌법에 혹시 한계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내 잘못은 없고 헌법이 문제였다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이번 탄핵을 앞두고 변호인 측에서 조건부 거래나 뭐 이런 얘기가 개헌을 나왔었는데 그걸 거부했던 이유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조건부나 거래 형식으로 개헌을 띄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정 운영하면서 정말 국정 운영 자체가 쉽지 않고 저희 87년 헌법 체제 자체에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해서 이번 개헌을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헌이 87년에 됐었는데 그 3년이 지난 90년도에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었을 만큼 87년 헌법 체제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성치훈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개헌을 본격적으로 얘기했었으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더 의미를 받을 수 있었지 않냐. 그 점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순하게 개헌을 얘기한다는 게 뭐 사법적 거래나 조건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 조건은 아니다. 네. 예. 오늘 국민의힘이 혹시 개헌특위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예. 개헌특위를 만들었죠. 개헌특위는 기존에 이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는 없었고요. 국민의힘에서 개헌특위를 오늘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제 그 당원 1호 당원이 개헌을 강조하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계엄은 헌법 잘못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문기구로 개헌 자문기구를 각 당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 한 20명 정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그 개헌 관련 자문기구에서 너무나 의견 수렴이 의견 합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추천 자문위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개헌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되 이게 계엄이 헌법 잘못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특위 추천 안 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87년 체제 이후 90년대부터 계속 매년 개헌이 있었었고 지금 제가 역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혹시 지난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서 공약을 상을 걸었을 만큼 우리나라 헌법 체제에 대해서 다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87년 체제를 개헌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정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도 겸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80년 개헌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한 건 아니다. 안에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개헌특위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그만큼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9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올랐다는 홍보성 브리핑을 했거든요. 윤 정부의 저출생 정책 효과 덕이다.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동안 뭐 자료가 나오거나 발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은 대통령 직무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직무 복귀를 암시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중단됐었던 수석 비서관 회의인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재개하겠다고 하고 또 브리핑 룸 같은 경우에도 좀 정비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체제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를 가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기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과 좀 별개로 아까 제가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87년의 헌법 체제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산하자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선포하면서 가장 제왕적 대통령제를 남용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한 사안을 두고 입체적인 평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번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지금 뭐 돌아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론은 전 좀 연관지고 싶지 않은 것이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해서 발표한 그 부서도 고위급 부서가 아니라 원래 출산율을 다뤘던 부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직접 돌아오는 어떤 암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어제 굉장히 귀에 꽂히는 하지만 여러 반론들을 자아낸 한마디가 있습니다. 계몽된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자, 이거 논평을 한 말씀씩 구할게요. 성чин 의원님. 저는 저 김계리 변호사의 그 계몽 발언보다도 월담을 지적한 게 참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월담을 하는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거는 쇼다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려면은 이제 국회에 있는 4가지 문이 모두 뚫려 있었는데 굳이 월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이 국회에 있는 4가지 문을 다 막고 있고 국회의원도 출입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월담을 했는데 저거 봐라 지금 아무도 근처에 경찰 없지 않느냐. 경찰이 없으니까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비상식적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얼마나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웠으면 저런 정도 수준의 변호를 하는 사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을까 그런 안타까움마저 들 정도로 참 치근한 치근한 발언이었다고 봤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저도 뭐 계몽이라는 단어가 지금 정치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광장에서 정치 집회에서 쓸 수 있는 구호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저도 적절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정청래 의원의 전 마지막 변론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최종 변론에서 본인의 경험과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 행위는 지극히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이나 헌법재판관들 설득하는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다 전 적절한 변론이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그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준비가 돼 있나요?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김인영 의원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홍보용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긴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국회 측 소추인 단장인 정청래 위원은 선출직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수사를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계리 변호사는 정확하게 변호인이거든요. 정치적 수사를 곁들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신 판정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 정확한 법리 검토로서 대통령을 변호해야 될 사람이 파쇼, 폐악과 같은 정치적 수사로 번복된 진술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에게 엑스맨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렇게 기존에 있던 변론에서와 달리 좀 겉모습도 굉장히 좀 멋지게 하고 오시고 폐악, 파쇼 같은 정치적 수사로 한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신 판정을 통해서, 탄핵 심판 통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등단하고 부양하려는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조국혁신당에서 나왔거든요. 예. 황제 수용이라는 표현도 썼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정 의원이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니 다른 사람 32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거실이란 공간을 혼자서 쓰고 있더라. 예. 이게 황제 수용 아니면 뭐냐 이런 주장이고요. 아마 국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전 더 놀라웠던 게 저 그래픽에서 보면 윤석열 옆으로 경호관들 방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관들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얘기하기를 교도소 건물 이내는 교도관들, 법무부의 책임하에 안전을 지킨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경호관들도 같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빨리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야 경호관들의 저 애꿎은 수감 생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법무부의 반박이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 윤 대통령은 12.32 제곱미터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 이렇게 왔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좀 더 따져 묻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황제 수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냥 남은 기간이라도 황제처럼 수용돼 있으라고 그러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키워드를 꼽자면 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쪽에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소추 당시에 소신껏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변론 과정을 어떻게 봤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장시간 동안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들으면서 이건 정말 아쉽다, 문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기대와 실망 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기대했을 겁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또 심각해진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를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실제 있었던 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탓 그리고 또 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들 그중에서도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 봤던 것은 계몽령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고 또 헌법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개혁을 하시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정치 권력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예.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입니다. 하향식이죠. 위에서 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3, 4개월 만에 해내겠다.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한다는 말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예. 제왕적 사고방식을 하고 계시구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헌정질서와 국민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예. 선출직 공무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탄핵은 안 된다, 기각돼야 된다는 쪽이 강합니까? 아니면 어제를 기점으로 좀 달라졌나요? 다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데 좀 그런 부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정 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는 앞장서서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침묵하세요. 예. 그리고 상황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분리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라건대 우리가 헌법 앞에 국회의원으로서 선서했던 헌정 질서 수호 의무를 잊지 않았으면, 그래서 말과 행동에 나서서 바른 대한민국, 또 사회 통합을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다들 좀 조용하게 계시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 지켜보면서 아직 판단을 보류하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뭐 비상계엄 12월 3일, 4일 그날 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당사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아마 그중에 일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네네.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의 잘못 혹은 탄핵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 강성 지지층이 모였고 그분들이 지지하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은 그 강성 지지층의 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걸 정치 동력화하고 그것으로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고 이걸 모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럼 계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반대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선명한 의식을 가진 분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격한 바로잡음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그동안 저희 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방향 변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또 그 변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좀 우려스럽기는 그렇긴 하겠네요. 네. 친한계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친한계 참 좋아해요. 한동훈 대표님도 참 좋아하고요. 예, 근데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 네. 근데 자의로 나온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가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은 아니셨어요. 한 명은 아니었다. 네. 근데 저는 친한계 선배님들, 동료들 너무 좋아하고요. 한동훈 대표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록 나올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사실 큰 뉴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탄핵 소추 과정에선 당의 주류들한테 미움을 받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는데 그나마 친한계에서는 좀 옹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친한계에서도 거리를 두면 김상욱 의원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소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옳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면 뭐 그것은 또 달게 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친한계 의원님들과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옳은 길을 가는데 저도 작은아마 항상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나선 순간 정치인은 공인이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익만 또 국민들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했어야 될 거고요. 예. 칭찬을 받으려면 봉사활동해야죠. 명예 얻으려면 적십자 회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걸 놓고 국민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아래 5.18 묘지를 다녀오면서 한 번 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5.18 묘지에 보면 여중생 사진이 있고요. 남고생 사진이 있고요. 임산부 사진이 있습니다. 5.18 때 희생된 분들의 사진이십니다.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청춘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에 나서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못한다면 정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민들도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정치에 나선 정치인이라면 마찬가지 최소한 그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국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어떤 이 일로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것은 각오했던 일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오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고 그 길을 네. 계속 걸어갈 계획입니다. 네.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던 그 집회, 네네.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실제로 방문하신 장면이 지금 나갔습니다. 네. 그 문제를 놓고 친한계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결정적 이유였나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지난 비대위원장 때인가요? 네네. 광주 찾았고 5.18 네. 정신을 높이 평가했고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약속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광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친한계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제가 한동훈 대표님께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전해 들으면서 가지 않는 것이 뜻이고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라는 사실 건 한동훈 대표의 뜻이다. 말씀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납득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또 우리 보수주의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수호 가치가 있습니다. 수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헌정질서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광주 금남로는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서 시민들이 80년 5월 당시에 시민들이 항쟁을 벌였고 그 항쟁을 계엄군이 출동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후에 은폐하고 그 후에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줬던 부끄럽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 기억과 그 장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10월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87년 헌법체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여를 한 그런 곳입니다. 그 학살의 현장이었던 또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금남로에서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군이 십자군이라고 하고 5.18 유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하고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카드뉴스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고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고 광주 시민들께 속고대죄하며 우리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뜻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님도 속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그 행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건 한동훈 대표의 신념이나 철학이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선거에 대한 전략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희 당의 조기 대선 때 후보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뭐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의 또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한계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윤계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예측, 추정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예측이에요. 예. 예측이란 게 그렇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일단 뭐 계엄이나 탄핵 반대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요. 또 뭐 친한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친윤계 의원님들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아이디어 내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생각을 내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조금 조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 뭐 저는 하지만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만큼은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헌정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면에서 제가 수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단순히 그게 더 좋다가 아닙니다. 수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명성을 가져야만 하고 방향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꾸 부끄럽네요. 단체 대화방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리기는 자꾸 외톨이가 되는 것 죄송스럽지만 예, 그 대화방 나오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셨다면서요? 네, 다른 통화하다 보니까 그때 캐치콜이 하나 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광주 다녀와서 다시 통화를 하셨나요?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통화 연결은 못 됐고요. 하지만 뭐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님 페이스북에 오늘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한동훈 대표님도 또 응원합니다라고 같이 또 댓글 남겨주셔서 아마 마음은 같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한 전 대표는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가지 마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가야겠거든요. 그래서 콜백을 못 해드리긴 했습니다. 정리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 5.18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다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고 친윤계나 혹은 광장의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있다. 저 개인의 추정입니다. 개인의 추정이고요. 뭐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견뎌야 할 무게도 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과 김상국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저는 말씀을 하실 수 저는 있겠죠.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분명한 선명성이 필요하다. 특히 원칙을 지켜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훼손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 방문했을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우연히 만나게 된 우연히 거죠. 만났어요. 저는 지금 만나면 오해받아 가지고요.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피하자 했는데 못 피하고 또 악수하고 왔습니다. 그건 오해일 뿐일까요? 지금 바깥에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저는 두 분 연락처도 모르고요. 그날 광주 계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참배하러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저는 웅성웅성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고 저기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저 보러 온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님이셨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소속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입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닥칠 위기는 포퓰리즘의 위기, 또 극단주의의 위기, 이런 현실적인
좀 아직까지도 이런 이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보수가 중심을 잡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아가야 할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 올리자면 대한민국은 4대 열강의 힘이 이권이 충돌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고 개방적인 나라가 됐을 때는 크게 번영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거나 폐쇄적인 나라가 되면 늘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개방적이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회의 안정, 또 특히나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나 문화도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포용성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문화의 포용성이라는 것은 사회 안정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면 건강한 보수가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또 저희 보수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거나 우리의 대안이 없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상대를 존중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만들어가고 상대의 다름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내고 또 배워서 포용해서 또 다른 안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보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따뜻한 보수,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사회를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고요. 그런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정통 보수주의자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 혹은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한동훈 두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두 분 정도가 되어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역사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 12.3 사태는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을 정도의 후보를 내어야지만 역사의 흐름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의미를 가질 정도의 후보라면 두 가지 징표가 필수적이죠.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고 탄핵에 적극 나섰던 그런 후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 외에는 현재는 뭐 다른 대안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도울 생각까지 있으세요? 당연히 도와야죠. 두 분 중에 저는 지금은 두 분 다 존중하고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두 분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저희가 힘껏 도우면서 건강하고 바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악역도 하고 조언도 하고 발로도 뛰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두 분이 힘을 합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당내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뭐 당내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모자람이 많고 아직 배움도 많이 얻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선배들 주시는 말씀들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이 반성적 성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재를 계속 던져주고 계셔서 공부거리로 삼으면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사실 좀 중앙도 중앙이지만 제 지역구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그 또한 또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좀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 모자람을 발견하고 좀 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슬플수록 더 많이 웃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이 웃으셔서 더 많이 제가 웃으려고요. 오히려 좀 당황했습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온대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오늘 저녁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고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한숨만 드려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자꾸 웃음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 그럴수록 더 많이 웃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웃고 계셔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넘볼 수 없던 틈 앞에서 변신 로보락 7.98cm의 틈 속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어디까지 가고 싶니? 달달아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돼. 앞서가는 1등 손.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모임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시죠. 어디요? 솔 모임 통장으로 간편하게 더 잘 모이니까, 모임비가 더 잘 모이니까,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 통장. 모임 통장은 신한으로 와.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법정에서 심판받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국민이 심판을 한다.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거짓말이 들통나 결국 하야했습니다.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69분간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할 것이며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른 이유는 2년여간 스스로 무너뜨린 발언자의 신용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구강 고민과 작별할 시간. 양치 후에도 입속에 남아있는 유해균이 다양한 구강 문제의 원인이죠. 양치 후 바로 쓰는 리스테린 토탈 케어로 입속 유해균 99.9% 억제 효과, 입냄새부터 구강 케어까지 리스테린 토탈 케어. 거침없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